저는 두 가지 점에서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우선 후보자는 정치군인입니다.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을 때 후보자는 합참 작전본부장이었어요.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당시에 대장 진급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진급 로비를 했다라고 하던데 맞죠? 찾아다닌 적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언제부터 인연을 맺었죠? 처음 인연. 고등학교 때부터 맺었습니다. 그렇죠. 중앙고 3학년 학도 호국 반장 시절 윤석열은 2학년 후배여서 의기투합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언론이 부추겼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부추길 시점에 후보자는 향후의 정치를 생각해서 아마 국민의힘당의 윤석열 대권 후보를 생각하고 입당을 했다라고 봐지는데 이런 걸로 봐서는 상당히 정치군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자가 우리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 경호 등 대통령만 지킬 사람이라는 우려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이런 점입니다. 한간에는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 중이다. 그래서 후보자의 용도가 그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근거 없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습니다. 방첩사라는 것은 군의 견제와 감시 기능, 특히 인사 조직에 대한 정보를 틀어지고 있죠. 이것이 대통령실,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로 일심동체가 된다면 군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엄령과 같은 헌정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후보자가 결단코 그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없는 핵심적인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거를 대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은 전두환 군부의 하나회처럼 김용현의 3대 군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군내 실세로 통하는 후보자 김용현이 학연 중앙고죠. 육사구 그리고 근무연 육사 38기와 수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김용현의 3대 군벌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중안파 육사 38기 전성시대 수방사파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중안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를 비롯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 아시죠? 박종선 777 사령관 아시죠? 자, 여인형 방첩사령관 뭐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요. 차남이 아마 구사단 일산소재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차남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배인 경호처장이 우리 아빠 밀어준대. 윤석열 임기 안에 우리 아빠 대장까지 달 것 같아. 결국은 육참 총장 임명될 거야. 이렇게 수차례 자랑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자, 후보자가 중앙고 후배 여인형 사령관 밀어주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임기 내 대장까지 세울 계획입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같은 학교 동문끼리 사조직화로 구축이 된다면, 자,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 같은 고등학교 출신 임명된 적 없어요? 추미애 의원님 말씀 존중하지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참 이런 발언이 군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우려가 듭니다. 충안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중에 4명을 가지고 충안파는 이 자체가 군의 분열을 이렇게 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의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핵심 보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준비하는 완벽한 사전칙화 구축돼 있다. 그 엄정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의원실에서 조사를 좀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충안고가 장성이 4명이에요. 맞습니다. 서울고 이게 틀릴 수 있습니다. 서울고가 장성이 5명, 진주고가 5명, 순천고도 5명이에요. 공주사대부고가 4명이고 울산고도 4명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교에 이 장성이 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닙니다. 이거는요 아니. 자, 이거는 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의 이해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박 의원님. 지금 위원장님의 진행이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거기 위원장으로 앉아 있는 것인지 후보자의 변호인으로 앉아 있는지 대변인으로 앉아 있는지 구분이 안 가네요. 중앙고라든가 특정 학교의 이런 것들은 후보자가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위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도 의원실에서 부정확할지 모르겠다라는 걸 하면서 하는 거는 그렇고요. 사실 중앙고 언론에서 4명 있지만은 그 위치가 중요하죠. 직책이. 그 중앙고 4명 중에 핵심에 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첩사령관 지금 하고 있고 가장 군의 핵심 보직인 하고 있고 777사령관 우리 군의 정보를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2명은 어딘지 나중에 후보자님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후보자님. 네. 본 의원이 보니까 후보자님이 위증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합참 이전 하는데 그 전에도 공감대가 됐다. 공감대 된 적이 없어요. 후보자님은 합참 이전에 대해서 이전에 그러니까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어떤 논의나 토의된 적도 없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건 사실이에요. 어떤 토의나 논의도 없는데 어떻게 공감대가 됩니까? 본 의원은 이것은 명백한 위증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대통령 공약 때문에 이전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공약은 광화문 시대를 여는 거 아닙니까? 용산 시대를 여는 것이 아니고. 꼭 광화문에 국한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때 따져보세요. 광화문 시대 연다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이 약속을 위반한 것인데 대통령 약속 때문에 갔다. 이것은 위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후보자님 경호처장 당시에 가장 상징적인 것이 입틀막 논란이었잖아요. 표현의 자유까지 막으면서 이렇게 입틀막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 대통령 경호라는 것이 국가 안위에 직결되는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경호 매뉴얼 때문에 했다. 매뉴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 합당한, 합니까? 조치를 어쩔 수 없었다.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입틀막 과정에서 후보자님은 폭행이란 범죄 행위까지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폭행을 인정 안 한다는 겁니까? 의원님 말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좌측이 김용년 경호처장 아닙니까? 그리고 저 2번째 제가 동영상을 여러 번 봤는데 팔을 든 것이 경호처장 아닙니까? 이 사항을 보게 되면은 명백히 폭행으로 보여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동영상이 있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용산 이전 약속 때문에 했다는데 약속 때문에 하더라도 시행간에는 법과 절차를 지켜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법과 절차를 어긴 것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경호처장님 쓰는 숙소가 어디입니까? 해병대 사령관 숙소를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거기 쓰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해병대 사령관한테 일주일 내로 집 비우라고?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법과 절차에 맞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실 이전 하면서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들어가니까 국방부 일부 요원은 합참으로 들어가고 합참 일부 요원은 시설본부로 들어가고 또 일부는 방사청으로 기상청으로 밀려 집 뺏겨서 이렇게 5번이나 이렇게 되고 있어요. 건물을 뺏어서 들어갔을 때 국방부 장병들, 간부들, 근무자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허탈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방부 장관 수장으로 갈 수가 있나요? 우선 그 해병대 사령관 관사를 뺏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해병대 사령관 관사는 주 관사가 아니고 예비 관사입니다.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가족이 그게 살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무슨 관습을 그렇게 하세요? 예비 관사입니다. 어느 공직자가 관사를 2개씩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아니, 경호처장이 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는 경무에 살았나요? 3월 14일 날 인수위에서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후보자도 같이 가셨죠? 네. 그때 국방부 본관동을 비울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를 요구했죠. 예, 장관하고 통화했습니다. 3월 2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이전, 국방부로의 이전을 발표했죠? 네. 4월 6일 날, 4월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국무회의로 496억,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얘기했던 총 비용이라고 계산했던 496억 원에 대한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의결됐죠. 2차례에 걸쳐서. 예. 자, 이 정도가 됐으면 대통령실 이전이 확정이 된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문할 것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예. 가장 나쁜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뭐냐라고 물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대통령실 이전, 졸속, 기만, 배임적 행위가 중첩된 이전이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이 시비가 묻혔지만 오늘 드디어 임자를 만난 거예요. 자, 대통령실 이전, 국방부로 이전하면 국방부는 사람들 옮겨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나 국방부나 뭐 합참 건물이나 다 국유재산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국유재산 중에 행정 목적에 쓰여진다는 재산으로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것이 이전하려면 뭔 절차를 밟아야 돼요? 혹시 아세요? 오늘 아시는 게 별로 말씀 없는데. 주시죠. 네. 몰라요. 잘 모르시기 네. 때문에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오셨어요. 기재부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용 승인 절차 했습니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7월 달에 했죠. 7월. 네. 대통령의 발표 이후 한참 뒤에 네. 이것이 국유재산법 위반이에요. 기재부의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이 도대체 필요한 이전인지 그 이전으로 인해서 국방부 합참이 연쇄적으로 이전해야 되는 것이 국가안보에 문제를 끼치지 않는지 편의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은지를 다 고도로 심리한 뒤에 예산계획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당선자가 얘기한 496억 원이 적절한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 이러한 심의 없이 졸속으로 이전 확정하고 무슨 탱크를 앞서서 뭐 진압하듯이 가서 비워라고 국방부한테 비워라고 합참한테 비워라고 연쇄적인 있었던 겁니다. 그게 국유재산법 위반이에요. 징역 2년 이하 처벌됩니다. 자, 이 PPT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대통령 이전에 496억이면 된다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두 차례 걸쳐가지고 의결했습니다. 웬걸 경호처 86억 원 우리 후보자 관련된 거예요. 경찰 경호부대 57억 원 마찬가지 143억 윤석열 정부 들어서 초기에 아까 기재부 사용 승인도 받기 전에 초기에 다 예비비 의결 받았습니다. 추가 들어갔죠? 그래서 640억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행안부, 경호처, 국방부 예산 전용이 있었습니다. 예산 전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재정법상 이 예산에서 이 예산을 빼가지고 저쪽 예산으로 전용을 하려면 소위 말해서 사업간 유사성이 있어야 돼. 사업간 유사성이란 말 아시죠? 장관 후보자님, 예. 사업간 유사성이 있어야 된단 예. 말입니다. 그런데 벼룩에 간을 빼듯이 빼먹었어요. 뭘로? 공무원들 통근비, 경비단, 급식비 이거를 세상에 전용을 해가지고 대통령 공약이라고 대통령이 이전하는데 다 전용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재정법 위반이에요. 세상에 빼먹고 빼먹어야지. 공무원들 통근비, 우리 대통령을 지키는 경비단의 군인들 급식비 이렇게 전용을 해서 한 개 306억입니다. 946억 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496억 원이라고 했어요. 뭐 지피는 게 없어요? 500억에 사억 모자랍니다. 500억이라는 기준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뭐 무슨 기준이 돼요? 후보자 아셔요 이런 거? 잘 모릅니다. 큰일 났어요. 이거는 웬만한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다 압니다. 500억은 기재부 예타, 예산 타당성 심사를 받는 기준이 500억입니다. 아시는 게 뭐 있어요? 500억을 넘기지 않으려고 496억 가짜로 엉터리 계산해가지고 주먹국으로 그렇게 계산한 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에 알파의 오메가고 본질입니다. 보자. 예. 말씀하시죠. 답답하시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 말씀 끝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국가재정법상 예타가 예외되는 것은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여러 의원님들, 박선원 의원님이나 여기 부승찬 의원님이나 황 의원님이나 허영 의원님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안보와 관련된 보안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안보를 해치는 사업이다. 보안을 위태롭게 만든 미국으로부터 도감청 의혹을 받았어요. 4월 달에 받았는데 불과 몇 달 뒤에 예비비 편성해가지고 도감청 대비하는 경호 시스템 만들었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는 일이었어요. 청와대에 그들이 있었으면 이러한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것이. 도감청이나 당하고 부랴부랴 예비비 편성해가지고 의원님 정리해 주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은 국방장관 본인 수리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고 국유재산법 위반이고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범계 의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그러나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청와대 이전 관련해서 졸속 이전이니 예산 낭비니 법규 위반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청와대 이전한테 이전 비용 496억 이거 누가 승인을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러면 승인을 안 해줬어야죠. 그럼 이사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승인 다 해주셔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미국의 도감청 문제는 이미 대통령실에서 이것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이 아닌 겁니다. 불법 내로 문재인 정부 내각에서 국무회에서 의결된 대로만 썼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정부가 훨씬 현재 초과로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당시 박 의원님. 국무회의를 속였고 국민을 속였고 박 의원님, 이거라는 그 질문조차도 이해 못하고 있어요. 박 의원님. 후보자께서 공직생활하면서 신고한 재산 내역을 보았습니다. 네. 근데 유학생활 중에 장남의 재산은 큰 변동이 없었고 그렇다면 후보자의 지원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8년 동안. 그런데 후보자께서 2018년에 장녀에게 홍은동 모 아파트 매입 자금을 증여했고 증여세 납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증여했는지 증여세는 얼마를 냈는지 자료 제출하지 않으셨죠. 않으셨습니다. 네.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확인해서 다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9천만 원 정려에 대한 정려액을 세금을 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7년 11월에 전역하실 때 신고한 후보자와 배우자 재산은 6억 6천. 근데 2022년 5월에 후보자와 배우자가 신고한 재산은 14억 3천입니다. 전역 후 4년 5개월 동안 기존 재산의 2배인 7억 7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실제 여당 의원께서도 강대식 의원께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셨는지 이 증가 내용 입증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강대식 의원님이 요구하셨는데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제출 안 하셨습니까? 그 자료를 저는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역 후에 4년 5개월 동안 이수페타시스, 중앙건설 등에서 받은 월급, 퇴역연금 합하니까 약 매년 1년 정도 소득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신용카드와 현금 약 매년 7천만 원 정도 사용하셨습니다. 대략. 그리고 이때 2018년에 장녀 아파트 매입 위해서 증여하셨고 장남 유학을 위해서 지원하셨습니다. 맞으시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2018년과 21년 두 차례 아파트 거래를 통해서 총 4억 1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거의 유일하게 입증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재산 증가액 7억 7천 중에서 이 시세 차액 4억 천 외에 3억 6천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3억 6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20년 7월 후보자께서는 장녀로부터 홍은동 모 아파트를 매입하셨습니다. 맞죠? 네. 예. 근데 그때 취득 신고서를 보게 되면 이제 법상 친족 간 거래이기 때문에 친족 간 거래간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법상 입금 내역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까지 이 취득세 신고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출 안 하셨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취득서 신고서에 실제 거래 내역이 없거나 취득세 등록증에 기재가 안 되면 그 자체로 불법 증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으로 1억 7천 지급했고 잔금 3억 8천 전세 보증금 승계로 대체했다라고 신고하셨습니다. 이 아파트는 매입 1년 후에 2021년 6월에 후보자가 거주하시게 됩니다. 네. 맞죠? 제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때 그 전세 보증금 후보자가 돌려주었습니까? 아니면 장녀나 사위가 돌려줬습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 모녀 간에 그 이사하는 과정에서 주택을 매입하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금전 거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금전 거래를 세무서에서 그 국세청에서 어떤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건 정려로 볼 수 있다. 그런 어떤 판단이 있었기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무는 게 맞다. 그래서 세금을 다 그 부분에 대한 전세 보증금 승계 대체 관련해서 후보자가 돌려준 거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돌려주신 거죠? 예. 장녀나 사위가 돌려주신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비용 출처는 어디입니까? 본인이 돌려줬다는 그 자금 출처가 무엇입니까? 아까 그거는- 앞에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3억 6천 정도의 차이가 있고 입증되지 않은 3억 6천 차이가 있는데 그와 별도로 여기서 전세 보증금도 후보자가 돌려주셨다고 지금 답하셨기 때문에 그 전세 보증금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만약에 그 후보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사위가 지금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에 유력한 그 사람이고 상당한 재산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본인이 안 돌려주고 다른 데서 왔다면 그 자체가 불법 증여입니다. 이 두 가지 점 오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답변 드릴까요?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그 자금 내역이 제가 전역을 하면서 퇴직금도 있었고요. 그리고 퇴직금 플러스 해가지고 군인공제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 자금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다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 장관 되신 다음에 개헌 발동 건의할 생각은 없으시죠? 그냥 예 아니오만 해주세요. 없습니다. 오케이. 그 어제 이재명 대표가 개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 정치 공세다. 이것도 당연히 동의하시겠죠? 네. 예.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는 개헌을 안 할 거다. 해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될 거다. 그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영현 후보자를 국방장관에 갑자기 임명하려는 것과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은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계엄 준비 작전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겠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후보자한테 장관으로 가서 계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당연히 없으시죠? 네. 네. 설령 계엄을 해야 할 상황이 온다고 해도 국회가 과반수 의결로 요구하면 바로 해제될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도 사실상 계엄은 현재 불가능하다. 그것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네,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네. 아니,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엄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 제77조에 보면은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을 이를 해제해야 된다. 대통령실이 이 조항을 정확하게 지정한 겁니다. 맞죠? 네.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계엄이 발동돼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해제를 요구하면은 계엄은 해제됩니다. 이것이 100% 진실이면은 대통령실 얘기가 맞고요. 이재명 대표 얘기는 거짓 정치 공세고 괴담이 됩니다. 계엄법 13조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보면은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행범은 범죄의 내용이 규정이 안 돼서 대단히 폭넓게 적용 가능한 개념입니다. 가령 누가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안 가려고 계엄을 하자 그랬다더라 이렇게 하면은 유언비어를 유포한 현행범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지금 저기 있는 대비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소위 얘기하는 박근혜 정부의 계엄 문건이 대비계획 세부 자료입니다. 이 중에 13 자료가 떠 있을 겁니다. 2017년에 만들어진 박근혜 정부 계엄 문건 정확한 명칭은 대비계획 세부자료 13은 여소야대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에 대비한 조항입니다. 그중에 맨 마지막을 보시면 집회 시위와 반정부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 등 엄중 처리 관련 경고문을 발표해서 합수단은 불법 시위에 참석하거나 반정부 정치 활동한 의원을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해서 의결을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7년에 이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하신 적이 당연히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건 작성 사실은 2017년에 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모르셨겠죠, 당연히. 2017년 당시 후보자는 계급과 직책이 합참작전본부장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2017년에 이 문건이 작성된 건 팩트인데 합참작전본부장이면 꽤 고위직인 후보자도 몰랐다는 겁니다. 즉, 이 정도의 문건 작성은 극소수 외에는 군 고위 장성들조차도 몰랐던 게 당연하겠죠. 만약 후보자가 이 시점에 이걸 아셨다면 되게 황당하다고 하고 반대 이상하게 생각하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만일 이 시점에서 권력 어디선가 계엄 논의가 있어도 정부 여당과 군 관계자 대부분이 모르는 것이 2017년 후보자의 경우를 비추어 봐도 당연히 정상이겠죠? 그렇겠죠. 자, 이 계엄 문건에 대해서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요란하게 조사했지만 무죄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추미애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 계엄 음모를 제기했을 때 정부 여당이 지금처럼 아주 똑같이 펄쩍 뛰면서 부인했습니다. 결국 2017년 계엄 문건 작성은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추미애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정부 여당이나 관계자들의 주장처럼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내란 예비 음모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왜? 문건은 작성되었지만 문건 작성만으로 실질적 내란 위험에 이른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조현천의 계엄 문건 작성 직권 남용은 현재 1심 재판 중이고 문건을 작성하고 은폐한 기우전과 소강원 당시 기무사 5처장과 610 부대장은 2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건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예, 제가 관심 이렇게 중요한 거 군에서 쿠데타 계엄 음모가 있었던 건데 이거 모르시나요? 이런 거 다 모르나요? 이렇게 중요한 논의가 됐는데 몰라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국방부는 계엄 선포 여건을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국가안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합니다. 즉 계엄 선포 검토도 건의도 국방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죠? 이건 아시죠? 네. 자, 그 다음 PPT. 헌법 77조와 계엄법 9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시에 체포, 구금, 압수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검토하고 건의하는 계엄의 중대한 권한입니다. 장관 되실 거니까 이건 아시겠죠? 예. 박근혜 계엄 문건에 의하면 비상계엄 당시에 사이버 유언비어 차단을 위해서 방통위가 주관하는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하고 시위 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가 가입한 포털 사이트 SNS 계정 폐쇄 및 검거 사법 처리한다는 단계적 조치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